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 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PPP 탕감액에 대한 비용 공제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인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즉 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도 빼주고요. 또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해준다는 좋은 소식이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타주의 규정은 어떤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증세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라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 3차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일부 중산층과 저소득층 거주민들이 소득세를 거의 안 내게 될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EIDL 그랜트죠. 그리고 PPP 론 탕감액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인정하는,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 AB8인데요. 이게 발효되었습니다. 지난 29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요. EIDL 그랜트 금액, $10,000까지 받는 갚지 않아도 되는 그 금액이 있었죠. 이걸 소득에서 빼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PPP 론을 탕감받고 그 탕감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지 않은 그런 혜택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캘리포니아 차원에서 말하자면 주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연방정부의 방침과 똑같이 가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3만 불의 PPP 론을 받고요. 이 금액을 모두 탕감받았다고 하면 연방세 같은 경우요. 이 3만 불의 탕감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또 이렇게 탕감되는데 사용된 금액, 예컨대 급여, 몰기지 또는 렌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비용으로 여전히 공제가 된다라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은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비용 공제는 계속해서 할 수 있음으로써 과세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됐다는 그런 뜻이죠. 다만 이 EIDL 그랜트, 어드밴스 금액과는 달리 PPP 탕감액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공제의 경우는 수혜 대상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비상장 기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해 최소한 한 분기의 총수입, gross receipt이 25% 이상 감소한 그런 업체에만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네요. 물론 캘리포니아 정부는요, 이와 같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PPP 수혜 업체의 거의 85% 이상이 이 혜택을 볼 것이다. 거의 9만 불 이상의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밝혔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미 세금 신고를 2020년도 세금 신고, 주소득세 신고를 마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소급해서 인정해 줄 것인지가 당연히 이어지는 질문일 텐데요.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도 이미 신고한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업체들은 추가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의 경우는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캘리포니아 주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인데요. 다른 주들도 역시 이 사안에 적용을 받을 텐데요. 여러 변수들이 있겠죠. 예컨대 이 탕감되는 금액을 소득액에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비용을 여전히 공제할 수 있는지일 텐데요. 여러 주마다 각기 다른 지금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뉴욕, 뉴저지, 조지아, 펜실베니아와 같은 주들의 경우는요. 방금 말씀드린 캘리포니아하고 똑같은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소득에서는 빼도 되고 또 비용에서는 비용대로 인정받는 가장 이상적인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워싱턴 DC라던가 하와이는 소득에서는 빼주지만 비용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룰이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대신에 비용으로 또 인정을 해준다는 이런 식의 절충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 주들에 대해서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해당되는 주의 규정 꼭 확인하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위 1%의 대기업과
부자들이 그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할 때다. 바로 지난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죠.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을 공식화하면서 이 증세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라는 기사인데요. 고소득자의 소득세, 일반 소득세,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캐피털 게인 텍스를 증세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요, 지난 며칠 동안 이 캐피털 게인 텍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요. 또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신문의 기사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양도소득세는요, 주식, 부동산, 심지어는 요즘에 말이 많은 이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커런시와 같은 이런 자산, 자본 투자에 따른 이익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그런 소득세입니다. 중요한 사안으로서요. 첫 번째, 이 자본소득세, 캐피털 게인 텍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실현됐을 때만 부과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의 가치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미실현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양도소득세, 이 캐피털 게인 텍스는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신문은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는 이 주식을 판매했을 경우 이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자본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현행법상 자본소득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15% 또는 20%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방의 경우입니다. 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또 여기서 싱글의 경우는 소득이 20만 불 이상이라면 또는 부부 공동의 신고라고 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 소득이 25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고소득자로 간주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3.8%의 추가 투자소득세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는요. 최고 연방세율, 이 자본이득세에 관한 최고 연방세율은 23.8%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장기 보유 자본소득세율을 연간 소득 100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20%에서 39.6%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물론 3.8%의 추가 세율은 더해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최상위 자본투자 소득계층의 경우는 최고 세율 43.4%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증세에 영향을 받는 계층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 100만 불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즉, 증세 부담을 받게 되는 계층은 납세자 중에 최상위 계층 0.3%라고 하는데요. 대략 한 50만 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제한된 고소득 자산가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주장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양도소득세의 인상 계획 또는 인상이 진행됐을 때 우려할 만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요. 예전에요. 2013년도에도 자본소득세율이 인상이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최상위 소득층도 역시 이 자본소득세율이 올라가기 전에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매각해서 당시에 그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그때 당시 직전 3개월 동안에 매각을 함으로써 시장이 많이 흔들렸느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속성상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장기 보유를 통해서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소득세율이 바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바로 실현할 만한 그런 요인이 그렇게 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한 거죠. 어찌됐건 이런저런 그 분석과 맞물려서요. 또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협상 과정이 이어질 것이고요. 최고 세율이 이 결과 43.4%는 또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낮은 선에서 결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3차 경기 부양책의 시행으로 올해 일부 중산층의 실질소득 세율이 0% 또는 심지어 그보다 아래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네요. 합동조세위원회입니다. Joint Committee on Taxation인데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 3차 경기 부양책의 시행으로 연간 평균 소득이 7만 5천 불 미만인 가정의 연방세율이 0% 또는
심지어 그보다 더 아래로 네거티브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연소득 5만 불에서 7만 5천 불 사이 또는 그 미만의 가구에 해당되는 평균 유효세율은 마이너스 1.9%라고 하네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까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요. 뭐 뒤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득 구간 7만 5천에서 10만 사이에 있는 그런 가구의 경우는 대략 1.8%의 평균 유효세율의 적용을 받을 거라고 하네요. 연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효 평균 세율이 하향되는 이유는 이 Child Tax Credit, 자녀들 세금 크레딧이 있죠. 그리고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텍스 크레딧의 영향이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물론 이번에 3차로도 지급된 1,400불 스티뮬러스 체크와 같이 맞물려서 이와 같은 유효세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이와 같은 텍스 크레딧 제도 그리고 세율 인하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납세자들은 저소득층 국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Child Tax Credit 그리고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모두 받으면요 대략 소득의 33%가 증가되는 세금이 줄어드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내 세금을 덜 내는 거니까 그만큼의 소득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추가로 스티뮬러스 체크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세금을 더 줄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텍스 크레딧 그리고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형태로 혜택을 주지만 줄어드는 세금보다도 내가 받는 그 크레딧 또는 스티뮬러스 체크 금액이 더 높다면 그 이상을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유효세율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물론 모든 납세자들이 이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는 뭐 자녀가 있다 해도 뭐 17세 이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텐데요. 아무튼 앞선 이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투자소득세 인상과 대비되는 중산층 또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인하에 대한 기사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